정통 정치 분석 프로그램 더 정치, 오늘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진보 정치의 희망, 정의당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데요.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 모시고 더 정치가 토론회를 열게 됐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여러분이 익숙하게 보셨던 평범한 형식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을 뿜는 공방이 펼쳐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후보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토크쇼 형태로 진행되며 여러분들을 들었다 놨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한 번뿐인, 세상에 볼 수 없었던 정의당 당대표 경선 신개념 토론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진보정치의 좁은 울타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울타리 넓히고 영토 확장해야 됩니다. 저는 과감한 정치 재편에 나서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억울한데 어디 가서 하소연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야, 정의당의 문 두드리면 우리 얘기를 들어주더라. 정의당에 갔더니 우리 삶이 해결되더라. 자, 두 후보 영상부터 보셨는데요. 어떻게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죠.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예, 첫 번째 순서는 이제 후보자 인사말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뭐 간단하게 정의당 지지자, 당원, 대의원 상대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한 시간 있습니다. 딱 1분이고요. 1분의 제한 시간이 있고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 제가 칼같이 자를 테니까 그 시간만큼은 오늘 뭐 자유분방하게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셔도 되는데 시간 제한만 딱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박원석 후보 인사말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정의당 당대표로 출마한 박원석입니다. 이기는 정의당을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은 이제 집권을 꿈꾸고 준비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2020년 제1야당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모든 당력을 동원해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 바꾸겠습니다. 원내에 강력한 협상력을 만들어서 선거제도 반드시 바꾸고 그리고 당 밖에, 국회 밖에 시민사회와 연대해서 국민의 여론, 광장의 여론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이라는 이름의 돌풍을 만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당선자 100명을 목표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하겠습니다. 정당 후원제도로 부활하는 선거 후원금, 우리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마음 놓고 출마할 수 있도록 지방선거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과감한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진보정치의 영토를 넓힐 수 있는 과감한 정치 재편에 나서겠습니다. 촛불과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들과 진보 제1야당을 만들기 위한 2020년 제1야당을 만들기 위한 정치 재편을 위한 과감한 대화에 나서겠습니다. 네, 시간 잘 맞춰주셨고요. 예, 이정미 후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정의당 당대표 후보 국회의원 이정미입니다. 유력정당 정의당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정의당을 찾아왔던 여성, 청년, 농민, 비정규직 그리고 성소수자들을 우리 정치의 중심에 우뚝 세우겠습니다. 얼굴이 없는 가짜 민주주의를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의당은 지방선거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우리 당의 운명이 걸린 두 개의 관문 앞에 서 있습니다. 원내와 현장을 함께 이끌 수 있는 제가 해내겠습니다. 두 가지 과제 모두 다른 누가 아니라 당대표의 몫입니다. 이 과제를 이끄는 강한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심상정 노회찬 다음이 누구냐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정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미는 정의당에서 가장 힘차게 달리는 기관차입니다. 이제 정의당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17년 진보정치에 온 힘을 쏟아왔고 당과 함께 성장해온 사람입니다. 이제 가장 신뢰받는 진보정당의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딱 맞춰서 해주셨고요. 예. 아까 박원석 의원에게는 시간이 좀 더 갔습니다. 예, 이거 좀 편집해주시고요. 자, 이 다음 순서는 나의 옛날 이야기, 그땐 그랬지 순서입니다. 이게 이제 자기소개 새로운 이제 방식인데요. 후보별로 세 가지 사건,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나를 만드는, 지금의 나를 만든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그걸 이제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다른 후보께서 나는 그때 뭘 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도 되고 두 후보의 어떤 동시대를 산 두 후보의 교감을 높이는 그런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이정미 후보부터 그러면 시작해 주시죠. 첫 세 가지를 다 첫 번째만. 예. 예. 하나씩 해주시고 또 예. 왔다 갔다 해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첫 번째 결정적 장면은 84년도 4월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날라리 대학생이었다가 4.19 집회를 하는 우리 학교 친구들을 보면서 갑자기 막 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울고 있는 나를 소위 그 당시 운동권 선배가 잠깐 보자고 해서 캄캄한 지하다방에 데리고 가서 저에게 던진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 너 전태일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네.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태일의 삶과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고 정말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어떤 우리 사회에 부조리하고 부당한 삶이 있다면 그것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때려치고 노동 현장으로 네. 가게 되었죠. 그게 몇 년도? 84년도입니다. 네. 네. 박원석 후보 84년도에 뭘 했습니까? 84년도에는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네. 고등학교 입시 준비를 아마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제가 아직 인생관이나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서 있지 않을 시절이기 때문에 추억할 게 특별하게 없고요. 네. 그로부터 10년 뒤, 이제 94년도에 제가 용산의 작은 사무실에서 25살이었습니다. 참여연대라는 시민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84년도에 무엇을 했다는 것까지. 그 얘기 나중에 또 하실 거죠. 네. 그죠? 예,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정미 후보 두 번째 사건 말씀해 주시죠. 두 번째 사건은 이제 1989년이죠. 네. 1989년도에 인천 주안 육공단의 영원통신이라고 하는 컴퓨터 부품 회사 공장에 취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취직하고 한 1년 후에, 그러니까 88년대 취직해서 89년대 노동조합을 결성을 했는데요. 제 인생에 그렇게 많이 맞아본 적이 네. 없었습니다. 이제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공장 밖으로 쫓겨나고 해고도 시키지 않은 채로 출근하려고 할 때마다 아침에 그 당시 구사대라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 남성 사원들이 막 수십 명씩 달려들어서 저를 짓밟고 때리고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고 네.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 회사 바로 앞에 파출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파출소 경찰이 나와서 그거를 보고도 아무런 제지를 안 했어요. 노동부를 찾아가도 언론기관을 찾아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곳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네. 것을 알게 됐고 그때 마음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평생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고 이후에 저는 이제 해고됐고 노동조합은 지켜졌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계속적으로 지역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노조를 결성하는 노동자들 곁에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었었죠. 이른바 이제 위장 취업. 그 당시에는 그렇죠. 위장 그렇죠. 취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학교를 너무 조금 다니다가 아까 1학년 때 네. 조금 다니다가 그만둔 상태였기 때문에 회사에서 저는 위장 취업도 안 하고 그냥 제 주민등록증으로 취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를 도대체 위장 취업자라고 해야 될지 약간 말아야 될지 헷갈렸겠네요. 헷갈려서 해고를 못 시켰습니다. 노조를 만들 때까지. 네, 알겠습니다. 89년도 박원석 후보. 저는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네. 이제 한참 학생운동을 막 시작했을 무렵이었고, 근데 89년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특히 이제 대학생들 통일운동이 아주 격렬하게 일어나던 시기였고,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여름 내내 그 전국을 돌면서 통일선봉대라는 그런 그 대학생들의 그 전국 순회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하고 돌아왔는데 온몸에 다 수포가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던. 왜냐하면 최루탄과 이 저 페퍼포구 예. 이걸 하루 종일 맞고 제대로 씻지 못하고 전국을 돌면서 몸에 수포가 나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사건 말씀해 네. 주시죠. 뭐 세 번째 사건은 그야말로 제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10월 21일 지금은 이름이 이제 정의당으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진보정의당이었죠. 진보정의당 창당대회가 있었던 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진보정당에 굉장히 많은 부침들이 있어 왔는데 진보정의당을 결성할 때 그 당시에 제 각오는 이제는 더 이상의 실패는 없다. 정말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리고 우리 사회를 미래로 한 단계 더 앞당길 수 있는 제대로 된 좋은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심. 그래서 그 이후 5년 동안 당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때마다 우리가 이 당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고 이 당이 함께했던 동지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끔 하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죠. 네, 2012년에 박원석 후보는 어디에? 진보정의당을 함께 창당했습니다. 아, 저는 예. 그때 이제 진보정의당의 국회의원이었고, 사실은 그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당이 분당되는 굉장히 큰 혼란과 아픔을 통합진보당에서 예, 이렇게 오신 겪었습니다. 거죠? 네. 그때 제가 통합진보당의 의원도 아니고 당선자 신분으로 그 혼란한 시기에 이제 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당시에 강기가 비대위원장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그래서 진보정당의 혁신 방안을 만들었고 그때 만들었던 혁신 방안은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통합진보당 내에서 그런 혁신 방안이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분당이 이루어졌고 사실은 굉장히 혼란하고 그 폐허의 상황에서 진보정당을 일으켜 세웠고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진보정치 하겠다. 그런 결심을 다지고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우리 지난 6년 동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2012년에 두 분이 만나신 거예요. 네, 그 전에 그전에도 만났죠. 예. 만났고 이제 뭐 진보의 합창이라든지 네. 그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결국 제가 의도한 대로 이렇게 수렴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박원석 후보 나를 만든 인생 세 가지 첫 번째 사건 말씀해 주시죠. 1994년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25살이었는데요. 용산의 한 허름한 사무실에서 참여연대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학생운동을 마치고 나와서 여러 가지 사회 진출을 고민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이미 이제 동구권 사회주의들이 다 무너졌고 그리고 과거에 학생운동, 재야운동 혹은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구민주운동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모색들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그런 모색을 함께 하던 분들과 만나서 94년에 참여연대를 시작하게 됐고 그때 참여연대를 함께 시작한 분들이 지금의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그 용산 사무실이 지금은 이제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용산 재개발이 일어나고 있지만 용산역 바로 앞에 있는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은 사창가가 밀집해 있던 그 허름한 골목의 사무실이었는데 그 골목에서 이제 꿈을 꾸고 또 사회 변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 시절이 아직도 저를 만들었던 원형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94년에 이정미 후보는 어디서 어떤 꿈을 꾸고 계셨습니까? 정말 생고생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94년도에 그 민주노총 전북본부, 그게 사무실이 전주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노동상담소를 만든다고 저에게 와서 소장으로 일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다 그 뭐 진보 진영이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거의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2년 동안 제가 전주에 내려가서 생활을 했었는데 덕진공원 뒤에 자취방을 얻어놓고 이제 소장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한겨울에 진짜 뭐 난로도 뗄 수 없는 방에서 지냈었고 봄에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정말 쌀하고 된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덕진공원 뒤에 가가지고 쑥을 뜯어다가 된장을 풀어서 그 쑥된장. 뜯어온 쑥을 넣고 밥하고 쑥된장을 먹었던 그 기억이 나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94년은 그랬고요. 예, 두 번째 사건 말씀해 주시죠. 2008년이죠.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된 촛불 시위가 어느 날 청계광장에서 느닷없이 열렸습니다. 당시에 이제 시민사회 운동을 함께 하던 동료들과 함께 도대체 어떤 집회인지 한번 참석을 해보자 했는데 굉장한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이크도 앰프도 없이 정말 그 애띤 중고등학생들이 모여서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다. 죽고 싶지 않다. 이런 구호를 외치는데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5월 2일 날 그 상황을 목격하고 5월 9일 날 전국의 1,500개 시민사회 단체가 모여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상황실장을 맡게 되면서 촛불 집회 한복판에 서게 됐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큰 사건으로 이게 확대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부터 100일간 거의 매일 밤 시위가 열렸고 2016년 박근혜 탄핵을 부른 촛불운동이 어떻게 보면 원형이 그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시위로 인해서 이제 수배가 되고 조계사에서 4개월간 농성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 잡혀서 그 뒤로 감옥도 가고 재판도 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제 시민운동에서 주로 법과 제도를 바꾸는 그런 시민운동을 하다가 광장에 특히 이제 소통하지 않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서 광장의 정치로 또 광장의 운동으로 한 걸음 더 저 자신이
발전되고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네, 2008년은 우리 세대 잃어버린 10년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정미 후보 그때 예, 물론 저도 그 촛불 광장에 함께 있었고 저 멀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박원석 후보를 보면서 야 네. 정말 똘똘한 사람일세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네. 계기어 뭐 그런 만남이 되었었던 자리였고요. 저에게 2008년은 굉장히 각별한 해입니다. 그 당시 처음으로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던 영등포 갑 지역구에 이제 출마를 했었는데요. 뭐 이 소수 정당, 진보 정당의 현실의 장벽이 얼마나 높은가를 뼈저리게 느끼기도 했지만 저한테 이때가 참 그 소중했던 것은 저희 아버지께서 경상도 분이세요. 네. 평생 1번만 찍으시던 분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진보정당의 총선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많은 설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제 선대본 출범식 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네. 들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네. 예, 많은 응원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저희 아버지께서 정의당의 굉장히 열성당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2008년 그랬고 세 번째 사건 말씀해 주시죠. 2016년이죠. 4월 총선에 수원 영통 지역에서 출마했는데 낙선했습니다. 낙선하고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너무 준비가 늦게 시작을 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진보정당의 지역 활동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상적인 어떤 토대와 기반 없이 선거에 반복적으로 출마하는 방식으로는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겠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전국에서 심상정, 노회찬 지역에서 출마한 두 분의 후보를 빼고 우리 후보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의당이 굉장히 가치가 좋고 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그런 정의로운 정당이지만 현실 정치에서 힘이 없어서는 우리가 실현하고 싶은 그런 정의로운 세상 못 만들겠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마도 당대표 출마를 결심하게 됐던 게 그때 진보정당을 더 강한 정당,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제 스스로의 아주 쓰라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최초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선거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성장했고 이기는 진보정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네, 2016년이면 이정미 후보께서는 이제 비례대표로 네, 당선이 국회의원이, 되신. 예. 그 당시에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이정미는 국회의원 이정미가 아니라 국회의원 정의당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드렸고 그래서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진보정당 역사의 정의당이라는 것이 꼭 성공해야 되는 정당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정의당의 기반을 훨씬 더 강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때 제 결심은 정의당이 진짜 대변해야 될 사람들 곁에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난 1년 의정활동 과정에서 제가 365일 중에 한 300회 가까이 현장을 찾아갔고 현장에 가면 반드시 이야기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1년 지나고 나서 그동안 노동 현장의 많은 그 노동자들 그리고 우리가 대변해야 될 분들이 저 당이 진짜 우리 편이 돼줄 것인가? 라는 의문점 이런 것을 해소하는데 제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 두 분이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아오셨고 결국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진짜 본격적인 토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정의당을 이끌 당대표 후보로서 두 분에게 궁금한 점들, 당원, 대의원, 그리고 지지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핵심 질문들만 저희가 뽑아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1분이고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이제 왔다 갔다 먼저 이제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대표 후보로서 강조하고 싶은 대표 공약을 묻고 싶은데요. 먼저 박원석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2020년 제1야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적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그동안에 승자독식 선거제도 바꿔야 된다. 굉장히 우리가 많이 얘기해 왔는데 이제 더 이상 당위가 아니라 실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전략과 계획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전략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의당의 원내 제1의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만들겠습니다.
협치도 연정도 또 개헌도 선거제도 개혁의 전제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걸 분명히 하고 선거제도 개혁 없이 개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의당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의 협상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선거제도 문제는 아마 모든 정치 세력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협상이 진행될 겁니다. 지금 노회찬 원내대표가 개헌특위에 들어가 계신데 심상정 대표가 정치개혁특위에 가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두 분이 각 당 지도부만이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 300명을 맨투맨으로 휘젓는 그런 강력한 원내 정치할 수 있도록 대표가 돼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원내 협상만 가지고 안 됩니다. 결국에는 국회 밖에서 어떤 국민의 여론, 어떤 광장의 여론을 만들어지는가가 네, 중요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신개념 아닌데? 네, 신개념 아니에요? 나중에 이걸 네. 하고 네. 추가로 말씀하실 또 보너스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 공약 이정미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정의당의 생존을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은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당이 내적으로 더 단단해져야 되는 충분 조건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 상담 창구 비상구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랜드 노동자들 310억 원, 그리고 쿠팡맨들, 그리고 넷마블, 어저께 이제 파리바게트까지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오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대표가 되면 전 당을 비상구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대변해야 될 사람들이 정의당의 문을 두드리고 이 속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당을 지지하게 하는 이런 그 노력들을 기울이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네. 아주 넉넉하게 끝내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권 이제 개혁을 이제 표방을 하고 있죠.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그런 정의당의 역할과 또 협력하고 견제해야 할 사항 뭐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의당의 역할 그리고 견제하고 협력해야 할 사안 먼저 이정미 후보부터 네. 해주시죠. 제가 출마의 변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19번째 정부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번째 정부이고 이 정부를 만든 것은 민주당만의 힘이 아닙니다. 촛불의 힘이었습니다. 그 촛불의 한복판에 정의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촛불 정부에 우리는 작은 여당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한편에서는 강한 야당의 역할을 해야 된다. 협력할 것은 협력해서 이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의 길로 이끄는 것이고 잘못할 때는 가차없이 비판하고 견제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공부문 일자리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천공항공사에 가서 그 일자리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기관에서 일어나는 것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비정규직들의 실질적인 호봉이 낮아지거나 임금이 저하되는 이런 결과를 네. 갖고 왔거든요. 이런 문제는 세심하게 살펴서 제대로 고칠 수 있는 역할, 이것은 정의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딱 맞춰주셨고요. 박원석 후보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출마 선언에서 양손잡이 민주주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의당의 왼손은 이념과 가치를 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자유평등연대, 생태평화라는 가치와 정의로운 복지국가라는 그런 비전은 더 체계화되고 날카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한국의 사회민주주의의 개척자가 되겠다는 저는 포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의 길과 문재인 정부의 갈 길이 다르다는 점을 한편으로 분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정의당의 오른손은 유능한 변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적폐청산과 정상국가로의 개혁, 여기에 협력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동시에 정의당이 앞장서서 선도해야 할 사회개혁과 복지국가의 길을 개척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속에 우리의 성과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발목 잡는 야당이 아니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인할 것은 견인하는 그런 책임 있는 야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감사하고요.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2년 동안 당의 대표도 맡았고 대선 후보로서의 역할도 수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번 당대표 경선은 포스트 심상정을 이제 뽑는 그런 경선인데 그러면 내가 심상정 대표보다 잘할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심상정보다 잘할 수 있는 이유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석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청출어람 청어람이라는 말이 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심상정 후보가 발탁해서 진보 정치로 왔고 또 노회찬, 유시민, 천호선 전직 대표들의 활동을 보고 배우면서 진보 정치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장점을 모두 수렴해서 사실은 더 나은
정말 청초람 청어람하는 그런 당대표가 되겠다. 이런 각오를 말씀을 드리고요. 심상정 대표보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 정의당의 비전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대표가 되는 게 중요하고 그 점에서 상대 후보보다 내가 뭐가 나은가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25살에 참여연대를 만들고 또 18년간 운동을 하면서 시민운동의 리더십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19대 국회에 와서 유감없이 그 리더십을 발휘했고 정치인으로 변화했습니다. 진보정당에서는 국회의원만 맡은 게 아니고 진보정당의 여러 당직 또 시도당 위원장까지 맡으면서 정당 리더십을 키웠습니다. 이정미 후보 지금 의정활동 굉장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아, 갑자기 저 묘한 쾌감을 제가 느끼게 되는데. 예, 그 이정미 후보, 내가 심상정 대표보다 잘할 수 있는 이유. 자, 예. 말씀해 주시죠.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제 정의당은 존재 이유를 입증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당이 살아남아야 할 때는 카리스마 리더십이 필요하고 카리스마 리더십 하면은 심상정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확장적인 리더십으로 나가야 할 때이다. 저는 심상정 후보와는 좀 다른 인파워링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혼자보다는 여럿이 그리고 팀을 굉장히 사랑하고 사람을 키울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당에서 필요로 하는 여성과 청년 리더십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충분히 제가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제가 부대표 시절에 많은 여성 정치인들을 키웠습니다. 앵그리맘에서 이제 여성 정치인으로 성장했던 부산시당의 맹정은 부위원장의 경우 그 자기의 삶의 경험이 토대가 되어서 지금 더 강력한 정치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으면서 이번에 저의 선대위원장으로 함께 해주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 정의당이 지금 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죠. 수권 정당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입각을 하게 된다면 나는 이런 부서 장관이 돼서 잘할 수 있겠다. 그런 구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정미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비정규직 문제, 청년 노동의 문제, 이런 노동 문제를 소홀히 하고서는 한 발도 더 전진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이제까지는 기업의 성장, 나라의 발전 이런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상당히 많이 유보되거나 희생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주는 그런 사회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노동부는 어떻게 보면은 정경련의 노무관리부서 네. 이런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저는 만약에 입각을 한다면 노동부 장관으로 입각을 하고 싶고 노동부 장관을 이번 대선 공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노동부총리 정도로 격상을 시켜서 기재부만큼 힘이 센 그런 노동부를 만들고 우리나라 국민들, 일하는 다수 국민들의 삶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이끌어 나가보고 싶습니다. 네. 장관급이 아니라 지금 부총리급을 노리시는. 네. 네, 박원석 후보. 우리 당의 정체성을 고려하면 이제 노동부 장관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당입니다. 정의당의 비전으로 볼 때 나라 살림과 또 거시경제, 재정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중장기 재정 계획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국회 4년 동안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고 소수 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는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관료들에 맞서서 좋은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자부합니다. 때문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돼서 복지국가라는 정의당의 비전을, 정의당의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입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기획재정부 장관이면 그 경제부총리죠. 그러면 이정미 노동부총리, 박원석 경제부총리. 참 생각만 해도 정말 든든한 그런 이제 드림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다당제가 됐는데 정의당은 소수당이죠. 6석 가진 소수당이고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뭐 협상 과정에서 많이 소외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회 원내에서의 영향력을 상당히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소수 정당으로서 원내에서의 영향력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묻겠는데요. 그럼 먼저 박원석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촛불혁명 이후에 다당제 국회가 열렸는데 오히려 정의당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몰두하는 발목 잡기 정당이 돼 있고 나머지 두 야당은 굉장히 오락가락하면서 포지션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의당이
선명한 진보 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선도할 것은 선도하고 또 따끔하게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분명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원내에서의 그런 존재감을 저는 실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목표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그런 구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새로운 정치 구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할 적폐청산과 또 정상국가 이 개혁에 협력하고 또 때로는 선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정의당이 지향하는 가치를 담은 그런 사회개혁과 복지국가의 길을 앞장서서 이끌어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딱 맞춰서 말씀해 주셨고요. 선명한 진보 야당 또 여러 가지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영향력 극대화 방안 이정미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두 가지의 요소가 결합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정의당의 분명한 포지션, 두 번째는 인정받는 국회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5당 체제에서 민주당의 오른편에만 3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왼편에 있는 정당이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이 이 정부의 개혁을 보다 더 강력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나갈 때 원내에서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진두지휘해 나갈 당대표가 원내에서 실질적으로 그 일을 맡아 나서야 됩니다. 특히 저는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지만 많은 의원님들로부터 인정받는 국회의원, 실력을 인정받는 국회의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행정부처에서도 함께 일해야 하는 그런 파트너십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들, 활동들이 일정하게 원내 우리 역할들, 협상력들을 높여나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한창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개헌안을 만들고 오랜만에 정말 수십 년 만에 헌법 개정을 하겠다. 지금 이런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지금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권력 구조가 무엇인지 그걸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의당이 그 개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좀 저희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정미 후보 시작해 주시죠. 이미 정의당의 당론입니다. 이번 개헌 국면에서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정의당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각제든 이원 집정부제든 이것은 다 정당의 역할, 정당이 제대로 역할을 할 때 가능한 권력 구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사실 그 대통령 제도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왜 나왔습니까? 상권 분립에서 의회가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정당에 대한 신뢰도가 국민들 속에서 가장 낮습니다. 이런 조건으로는 의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쉽사리 제대로 성공하는 어떤 권력구조로 가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대로 된 정당 정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일단 선거제도를 바꿔서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는 그런 정당 체제를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그것이 된다면 내각제 같은 경우에 어떤 권력구조 개편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딱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이 되면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내각제도 고려할 수 있다. 선거제도 네. 개혁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정당 체제를 네.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박원석 후보 시작해 주시죠. 예, 정당의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는 내각제를 선호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당 정치가 그다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내각제는 자칫 독이 될 수 있고 실현 가능성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때문에 정당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고 거기에 있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핵심입니다. 지금 한번 선거가 진행되고 나면은 1,000만 표 이상의 사표가 발생합니다. 국민의 이런 주권이 사표로 나타나는 이런 선거제도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대변되지 않는, 즉 민의가 반쪽으로 왜곡되는 그런 국회가 됩니다.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이 어쩌면 개헌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점을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각 당이 개헌특위에 나와서 개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떤 당도 자신들의 개헌안이 없습니다. 정의당의 개헌안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권 문제, 이전의 헌법과 다른 충실한 내용을 담은 그런 헌법을 만들고 이런 헌법을 단지 몇 명의 전문가가 모여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하겠습니다. 시민헌법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그 50억 정당 후원회가 부활이 됐습니다. 정의당의 상당히 이제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을 것 같은데요.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제 100억까지 가능하죠. 당의 대표로서, 당의 리더로서 살림살이를 챙기고 돈을 모아오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일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한도 다 채우실 자신 있으신 거죠? 네. 그죠? 그럼 어떻게 그 한도를 채울 것인지 그 보관을 말씀해 주시죠. 이정미 후보부터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시대는 이미 정치 자금이 시민들의 의사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원을 보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하루 사이에 3억 원이라는 어떤 지지의 표현을 보내기도 하잖아요. 한마디로 정치 자금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지지를 모으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랜드 알바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때가 이제 작년 연말이었거든요. 네. 원래 국회의원 모금 한도를 넘겨서 22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일일이 다시 돌려주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의정활동의 성과, 정의당의 활동 성과를 통해서 지지를 모으는 과정으로 정치자금을 우리가 모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취임 즉시 정치자금 모금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시민들과 왜 저 정당에 후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의사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프로페셔널한 그런 계획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석 후보. 22억은 아마 아닐 겁니다. 국회의원 모금한 돈 1억 5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려줬습니다. 22억이 들어와서. 22억이요? 네. 2억 2천이요? 2억 2천. 죄송합니다. 이건 시간에서 좀 제외해 주시죠.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팩트 체크 중요하니까요. 예, 시작하시죠. 예, 지난 2005년도에 민주노동당이 55억을 모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정당들은 불과 6억, 2억 이렇게 모금할 때였기 때문에 진보정당에는 그런 모금의 DNA가 있다. 이 점을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19대 국회에서 정치원금을 4년 내내 가장 많이 모았던 모금왕입니다. 네.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자금 이 후원회를 위한 특별기구를 구성을 해서 정말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과학적인 그런 모금 전략을 세우고 당대표가 앞장서서 전당적인 모금 운동을 벌이겠습니다. 시민들이 정당에 돈을 보내는 것은 앞서 이정미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정치적 지지의 의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때문에 모금과 또 정당에 대한 지지, 우리 당의 외연을 넓히는 것과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정당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 활동으로 모금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또 다양한 정의당을 지지하는 분들과 함께 정의당이 이 돈을 가지고 좋은 정치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불어넣는 그런 모금 활동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의당 당직자 열정페이 논란이 있어요. 상당히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표방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당직자들이 제대로 노동권을 보장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문제 제기인데요. 이런 정의당 내부의 내부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박원석 후보 답변해 주시죠. 그간 어려운 살림살이에 당직자들의 처우나 근로조건에 소홀함이 있었던 점을 분명하게 인정을 합니다. 심상정 대표가 3기 당대표가 되면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단체협약을 시작을 했고 또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일부 개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충분치 못합니다. 진보정당에 정말 헌신적이고 좋은 당직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일방적으로 헌신하다가 당을 떠나는 경우들이 그동안에 많았습니다. 이거는 진보정당에서 사람을 키우는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때문에 당직자들에게 노동자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처우를 보장해야 되고 또 자기 성장과 개발의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동조합과 정의당 노동조합과 더 강한 그런 이 단체 협약을 맺을 것이고 그리고 노동조합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그런 당대표가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정미 후보. 네, 일단 먼저 좀 오해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 대선 시기에 이 당직자들 관련한 몇 가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정의당이 포괄임금제를 쓰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 다 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광역시도당의 그 당직자들에 대한 처우가 균질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재정 TF가 구성이 되어서 전국의 광역시도당 당직자들과 중앙당 당직자들의 임금 수준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한 계획서가 지금 제출되어 있고 그게 2억 7천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1년 예산이. 그래서 이 2억 7천 1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당대표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노동조합
있습니다. 정의당에. 이거는 아마 많은 정당들 안에서 최초로 이것이 결성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노동의 권리를 가장 앞서서 해결해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대표가 되면은 노동조합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힘쓰는 당대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예, 아까 시간 제한이 있어서 답변하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두 후보께 저희가 1분씩 추가 답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미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개헌 선거제도 관련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 당에게 있어서 내년에 지방선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으신 것처럼 저는 우리 당의 선거제도 개혁 및 개헌특위 위원장, 같이 2018위원회라는 것을 취임 즉시 구성을 하고 제가 직접 이 위원장을 맡아 나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개헌 방향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를 동일 가치,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실현될 수 있는, 그래서 노동 상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을 정비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4대 원칙 있지 않습니까? 선거에 평등, 보통, 비밀, 직접 투표에 비례 원칙을 추가해서 민의가 정확하게 수렴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헌법에 못 박는 이런 개헌 방향을 반드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네. 개헌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고요. 박원석 후보, 그러면 추가로 답변 시작해 주시죠. 예, 아까 이제 심상정 대표와의 리더십 비교 부분에서 제가 답을 다 못하고 말이 끊겼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진보정당의 1세대 리더십들은 진보정당 안의 리더십, 내지는 노동운동 안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진보정당이 더 성장하고 더 커지기 위해서는 진보정당 밖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 내지는 우리가 만나야 될 세상으로 향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시민운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운동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쌓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런 리더십이 정의당이 만나야 될 진보정당 밖으로 우리 진보정치를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 진보정당 경력을 중심으로 갖고 계신 이정미 의원보다 지금 이 정의당에 훨씬 더 필요한 리더십이 박원석이 될 수 있다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리더십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불을 뿜었던 공통 질문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진보 정치의 좁은 울타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울타리 넓히고 영토 확장해야 됩니다. 저는 과감한 정치 재편에 나서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억울한데 어디 가서 하소연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야, 정의당의 문 두드리면 우리 얘기를 들어주더라. 정의당에 갔더니 우리 삶이 해결되더라. 네, 이번 순서는 좀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일찍이 아마 TV 토론에서 보실 수 없었던 순서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OX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후보들의 허를 찌르는 질문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이분들의 생각을 이제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데요. 혹시 예상 질문 뽑아서 연습하셨나요? 전혀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예, 그럴 필요 없으시고 제가 이제 질문을 딱 던지면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O나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미없게 뭐 중간에 들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네. O 아니면 X입니다. 흑백 논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리고 그 팻말을 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이 5등 할 줄 알았다. 하나, 둘, 셋. X 의외인데요. 박원석 후보 말씀해 주시죠. 선거 막판까지 지지율이 굉장히 좋았고 상승세에 있었습니다. 네. TV 토론 분위기를 탔고 물론 선거 일주일 남겨놓고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이 굉장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을 제공하긴 했지만 그래도
10% 이상의 득표율로 4위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네. 확신을 가졌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잠깐 의기소침했었습니다. 그러나 6.2% 200만 표라는 지지도 충분히 의미 있고 또 정의당의 새로운 출발에 그런 밑받침이 될 수 있는 지지율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정의당 마크맨으로서 저도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는데 이정미 후보 왜 생각 못 하셨어요? 저는 사실 두 자릿수를 목표로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자릿수를 못 이룬 것보다 5등을 했다는 게 더 사등을 했어야 뼈아프더라고요. 되는데. 예, 4등을 했으면 위안이 굉장히 많이 됐을 텐데 우리가 꼴등을 했다. 이게 진짜 굉장히 뼈아팠는데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어중간한 4등보다 아름다운 꼴등이 훨씬 더 괜찮을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정의당에 대해서 더 응원을 하게 되는 관심을 갖게 되는 후원금도 계기도 마지막에 되었고요. 들어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나가겠습니다. 나는 인터넷에서 내 이름을 검색해 본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네, 역시 정치인답게 다들 경험이 있으시군요. 어떻게 하세요? 본인이 하세요? 아니면 뭐 다른? 저는 모바일로 뭐 거의 1시간에 한 번씩 한 시간에 한 검색합니다. 번씩? 굉장히 자주 합니다. 네. 사실 제가 처음에 국회의원 되고 나서 그 어떤 인터뷰에서 당원들이 제일 바라는 국회의원님께 제일 바라는 게 뭘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아마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 걸 제일 바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정활동 과정이 그리고 우리 당에 정말 국회의원이 너무 일을 잘해서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고 우리 정의당이 많이 알려지는 것 이것을 우리 당원들이 가장 바라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내 기사가 얼만큼 나왔을까. 우리 당원들이 이걸 보고 얼만큼 좋아할까. 그런 검색을 자주 하죠. 무한도전 나와서 완전히 대박이 났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기사 풍년. 뭐 당원들이 너무 좋아하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박원석 후보. 현역 의원일 때는 물론 뭐 저렇게 합니다. 네. 자주 검색을 하고 특히 어떤 뭐 보도자료를 냈거나 국정감사 시즌이라거나 이럴 때는 더더욱 빈번하게 하고 의원뿐만이 아니라 의원실에서도 계속 그걸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언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자주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현직 의원 시절보다 언론에 나올 그런 비중들이 적고 하기 때문에 언론 검색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SNS를 많이 모니터를 하면서 이제 어떤 생각들을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고 또 우리 당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 당직 선거에 대해서 당원들은 어떤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당대표를 바라는가 이런 걸 이제 관심 있게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여론을 탐색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검색을 하다 보면요. 이정미를 검색하면 헌법재판관 이정미 이렇게 있고, 네. 그분하고 뭐 여러 차례 중복이 돼서 검색이 된다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훨씬 더 유명해지셔야 네. 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정치인으로서 나의 꿈은 대통령이다. 하나, 둘, 셋. 오를 드신 이정미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정의당을 반드시 집권정당으로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어떤 꿈, 자신감 이것이 없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으로까지 저희 정치 꿈을 펼치고 이 사회를 세상을 제대로 바꾸는 꿈을 실현해 보고 싶습니다. 네, 나의 꿈은 대통령이 아니다. 왜 그런가요? 대통령이 아니다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자리를 가지고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정당이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20여 년의 과정을 겪어왔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일념 하나로 왔습니다. 근데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이 현실 정치에서 권력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때문에 이기는 진보정당을 만들겠다라고 나왔고 그러나 이기는 진보정당을 만드는 것이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심상정 후보가 이제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환호하고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원석이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이나 내지는 또 우리 국민들이 환호하기보다는 조금 황당하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밟아야 될 과정들이 더 많고 정의당을 정말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제1야당을 만드는 그런 당대표가 되는 게 우선적으로 저의 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이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나는 집회, 시위, 투쟁의 현장에서 심쿵, 연애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네.
동그라미 든 박원석 후보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금의 저희 아내와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된 계기가 그렇습니다. 89년도에 5월 달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남대문 앞에서 대학생들이 연좌 시위를 했고 나중에 가서 이제 길에 드러눕는 시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경찰들이 진압이 들어와서 연행이 막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좀 멀리서 보니까 한 여학생 5명이 사법경찰한테 거의 이렇게 굴비 엮듯이 엮여가지고 끌려가고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는 저의 그 학교 친구였던 지금의 제 아내가 같이 네. 끌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몸을 던져서 거기를 부딪혀가지고 네. 그 여학생들은 구하고 5명 다 구했나요? 예, 아니면 5명 다 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대신 잡혀갔죠. 그리고 잡혀가서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밤새도록. 네. 그러고 났는데 이제 아침에 학교에 와서 저를 불러서 밥을 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연애를 시작하고 결국에는 지금 결혼을 하게 됐는데 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심쿵한 적이 있는 거죠. 상당히 뭐 투자 대비 효과가 높은 그때 한번 맞아주고 이제 이렇게 많이 맞았습니다. 그 이정미 후보는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하셨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잘 생각해 보니까 네. 근데 그게 너무 부질없는 어제 일이어가지고 동그라미 돌려주세요. 네. 좀 황당한 일이긴 한데 네. 대학교 1학년 때 저기 멀리서 누가 이렇게 막 그 진두지휘를 하는 네. 남학생이 있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달려갔어요. 네. 앞으로 딱 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섰던 기억? 그거 한 번 있었습니다. 심쿵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걸 눈이 나빴던 거죠. 심쿵이라고 하기가 심쿵을 했으니까 심쿵을 했는데 어쨌든 저 멀리서는 굉장히 심쿵해서 가서 한번 만나보자고 해야지. 그리고 네. 딱 가서 가까이 가서 봤는데 그냥 이렇게 말없이 돌아섰던. 10초 심쿵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나는 정치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네, 참 그럴 법도 한데요. 이정미 후보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는 이렇게 우울한 얘기는 앞으로 잘 안 하려고 했는데 2008년도에 민주노동당 분당 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지역구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으니 당을 위해서 지역구에 출마를 하자. 첫날부터 정말 너무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너 왜 나왔냐? 니네들이 무슨 자격으로 이러고 있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 총선 한복판을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결과도 썩 좋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그동안 이렇게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었던 자괴감이 한꺼번에 다 밀려오면서 한 6개월 정도 거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기를 기피하고 집 밖으로도 잘 안 나가고 좀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네. 나비라고. 그때 그 나비가 저한테 굉장히 많은 위안을 줬고 그때부터 제가 동물과 사람이 이렇게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동물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던 계기도 그 시점이었는데 그때 정말 큰 좌절을 한번 했었던 네. 경험이 있습니다. 지역구 출마하셨을 때 네. 박원석 후보는 언제 정치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하셨는지요? 생각한 적이 없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정치라는 게 늘 꽃길만 걷는 게 아니고 그리고 편안하고 널찍한 신장로만 걷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구불구불한 길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길을 걷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나아지려는 그런 인간의 노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작년 총선 떨어지고 또 제가 이제 원외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지금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가야 될 정치 과정을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 당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번에 당대표 출마를 하면서 스스로를 다시 북돋우고 또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앞으로도 아마 제 정치 인생에 지금보다 더한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길이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거나 그만둘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OX 질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상당히 이게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정의당은 지금보다 더 왼쪽으로 가야 한다. 하나, 둘, 셋. 예, 그러시군요.
박원석 후보 말씀해 주시죠. 시대가 진보의 가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선에서 제가 가장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정의당의 핵심 가치를 전면에 내걸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었는데 우리 비정규직과 청년들과 여성들과 또 많은 소수자들이 그런 정의당의 가치에 공감하고 반응하고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의 모순이 굉장히 깊어졌고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를 더 이상 불평등의 문제가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울 만큼, 감내하기 어려울 만큼 커졌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 더 진보적인 가치, 더 선명한 가치를 통해서 정의당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 정의당이 추구하는 세상, 정의당의 이름을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내놓는 것이 정의당이 더 커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정미 후보 왼쪽으로 가야 한다. 네, 더 왼쪽으로라는 말은 두 가지 표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더 아래로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정당이 돼야 된다. 또 하나의 표현은 더 미래로 우리 사회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우리가 예측하고 있으면서도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그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정의당이 왼쪽 포지션을 정확하게 진보적 포지션을 갖고 또 민주당 같은 정당이 중도 보수 정당으로서의 자리를 잡고 이렇게 돼야지 정치와 사회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OX 질문 여기까지고요. 예, 다음은 주도권 토론입니다. 이번 토론회의 하이라이트라고 이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각 후보들에게 이제 10분을 드리고 10분이 총량입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이 다 10분이고 그 안에서 마음껏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만담을 하셔도 좋고요, 디스를 하셔도 좋고 취조를 하셔도 좋습니다. 마음껏 상대방에게 묻고 싶은 것들 묻고 답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순서는 이정미 후보부터 10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시작해 주시죠. 그 박원석 후보의 공약 카드 뉴스를 봤더니 중앙당 개혁 방안으로 당대표, 비례대표, 대선 후보와 같은 당직 공직을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해서 선출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이 이것을 법제화하려고 했었고 그때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당론으로 이런 오픈 프라이머리는 다선 중진 의원에게 유리하고 후보를 배출하는 정당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린다. 뭐 물론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꼭 다선 중진 의원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아니겠지만 정당의 책임 정치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던 우리 당의 입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공약을 박원석 후보가 내놓고 나서 과연 정의당을 어떤 정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상당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정의당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정의당이 좀 더 개방적이고 또 우리 국민에게 유권자들에게 가까운 정당이 돼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적어도 그 대선 후보라든지 또 비례대표 후보라든지 민주적 정당성을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의 유권자들의 관심 속에서 선출되는 것이 더 큰 정의당, 더 외연을 넓히는 정의당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그거를 법제화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모든 당이 한나라 한시에 똑같은 제도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치르자 이런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자는 거였는데 거기에는 이제 정당들의 선택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표현을 했지만 정의당이 고유하게 갖고 있었던 진성당원제에 기초한 당원의 직접 선출에 더해서 부분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개방성을 검토하자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대통령 선거 우리 경선 과정에서 대선 기획단에서 대선 후보 선출을 일부분 국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부족하고 또 다른 당과의 그런 어떤 비교에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 참여 경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우려 속에서 검토하다가 중단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좀 과감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20대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보면 우리 비례대표 후보들이 1,500표, 2,000표 받고 비례대표가 되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때 당에 한 7,000명 정도의 당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그 뒤로 그 7,000명 정도의 당원 중에 상당 부분이 당을 나갔습니다. 사실은 이런 식의 그 진성당원제가 그다지 우리한테 자랑스러운 저는 그 진성당원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의 외연을 훨씬 더 넓혀야 되고 진성당원 중심의 당을 운영해야 되지만 그 당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대외적 개방성 이런 것들을 더 넓혀감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유권자들로부터 더 가까운 정당으로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는 그 당의 공직 후보 선출에 있어서의 개방성을 더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야당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당의 어떤 개방성을 강화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치학자들이 대중정당의 성격을 선거정당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미 우리 당의 당원 당규에는 당이 필요에 따라서 이런 개방형 선거제도라든가 영입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당의 그 확장이 일정하게 이루어져 있고 오히려 당 내부를 강화하고 당원들의 당권을 훨씬 더 강화하면서 그 안에서 당의 정치적 역량들을 쌓아나가야 할 시기에 이미 있는 제도를 강조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미 그 당원 당규에 있는 제도 자체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진성당원제를 기반으로 한다기보다는 이 측면을 훨씬 더 강조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 곡해를 하는 거고요. 이미 그 도입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한 번도 그러나 작동된 적은 없습니다. 그걸 작동시키겠다는 겁니다. 지난 대선 때도 그 대선 후보 경선에 이 제도를 도입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접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대선 후보가 선출될 때 우리 선거 캠페인이 더 확장될 수 있고 정의당의 가치를 더 넓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했고요.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원들의 직접 선출에 의해서 우리 공직 후보자들을 선출하는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 일정 부분을 우리 당원 당규대로 개방하겠다는 거고 이걸 더 이상 유보하지 말고 시행하자는 게 제가 이번에 당직선거에 출마하면서 내놓은 공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 비례대표, 대선 후보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그 선거 과정에 모두 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신다는 거죠? 일단 그 대선 후보하고 비례대표 선출이 기본이고요. 당대표는 사실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당의 대표자를 뽑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내 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대표 선거조차도 국민들의 관심 속에 치러내기 위해서 개방한 전례들이 국내적으로도 있고 외국에도 있습니다. 정치학자들이 우려하는 그런 선거 정당이 된다는 것은 자기 중심성 없이 즉 진성당원제라는 그런 당의 바탕 없이 매번 선거 때면 어떤 개방을 통해서 뭐 국민참여 경선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던 과거의 이 대한민국의 야당들의 모습에 대한 비판이지 충분히 진성당원제를 중심으로 또 당의 어떤 대의 체계를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고 있는 정의당에 해당하는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총선이 있을 때마다 각 당이 우리가 인재를 참 잘 영입했다 이런 자랑을 할 때 저것은 정당 정치의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총선 때 우리 정당은 그동안 이렇게 인재를 잘 키워왔습니다. 잘 육성해왔습니다. 우리 정당이 만든 상품을 여러분들께 정말 자신 있게 내보입니다. 이렇게 하는 정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진보정당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내부적인 준비가 소홀해서 외부적인 영입이 필요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박원석 의원이라든가 김재남 의원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김종대 의원 같이 그렇게 발군의 실력을 자랑하는 그런 의원들이 있어 왔지만 그 외부 영입이라는 것이 꼭 당의 대중적 지평을 넓히고 그 분을 지지하는 분들이 전부 이 당으로 함께 들어왔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에 있어서는 이제 당이 뭔가 안정화돼 있고 이 안정화된 토대 위에서 제대로 된 당의 정치인들을 육성을 하고 그분들을 당원들이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우리 이 당의 후보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정의당에게 맡겨진 소임이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정당은 물론 내부에서 리더를 만들어내야 되고 또 공직 당직을 맡을 수 있는 그런 후보자들을 만들어내는 게 기본적인 정당의 역할입니다. 그런 점이 사실은 대한민국 정당의 공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진보정당도 그동안의 여러 가지 여건의 문제, 환경의 문제들로 인해서 못해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졌고 저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 바깥에 검증된 유능한 인재가 있다면 과감한 영입을 시도하는 것도 진보정당의 외연 확장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사람을 지지하는 분들이 다 정당에 왔느냐, 당원이 됐느냐, 당원이 안 됐을 수는 있습니다만 비례대표 선거 때 그런 것을 보고 우리 당에 투표를 하고 우리 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역할을 저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당 안에서 인재를 키워낸다는 것이 당 밖으로 담을 쌓고 진보정당 내부의 좁은 울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진보정당이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박원석 후보가 계속 얘기를 할 때 우리 당이 굉장히 외부적으로 폐쇄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강조되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정의당이 시민사회단체라든가 다양한 그 세력들과의 어떤 연대와 그리고 소통과 개방이 부족했는가. 물론 그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이제까지 그것이 굉장히 안 되었던 정당이다. 이런 이미지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유감을 표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당대표는 이 당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가는 리더십 아닙니까? 그런데 박원석 후보가 내놓은 여러 공약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국회 개헌특위는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그리고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심상정 후보에게 이렇게 맡기겠다. 그리고 우리 당을 17개 지방당 연합을 만들겠다. 그래서 당의 어떤 권한들을 상당히 지방 그 조직으로 이관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년에 굉장히 중요한 지방선거와 또 한편에 있어서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이 핵심 과제를 책임 있게 끌고 나갈 당대표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만큼 그것에 대한 또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권한과 책임을 다 여기저기 분산시키고 당대표로서의 굉장히 약한 리더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2018년에 굉장히 중요한 관문을 통과하는 이 지점에 있어서 그러한 어떤 그 자신의 포지션 당대표로서의 포지션은 좀 당의 지금 강한 정의당으로 나가는 강한 리더십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공약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개헌특위는 노회찬 대표, 정치개혁특위는 심상정 대표가 들어가도록 그래서 강한 원내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는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약한 리더십이라고 얘기한다면 정의당의 당대표는 국회의원만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비약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18개 지방당 연합은 지금 우리 당이 사실은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의 역량이 강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의당의 당 운영이나 구조를 보면 지나치게 중앙당으로 집중화돼 있고 중앙당이나 의원단의 활동만을 쳐다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제가 경기도당 위원장을 2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도당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여기서 다 마무리가 됐는데 혹시 양해를 하신다면 이 답변까지 듣도록 해요. 예. 때문에 시도당으로 권한도 주고 책임도 주고 자원도 배분해서 밑에서부터 강한 정당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당대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선거제도 개혁이나 지방선거 돌파에 있어서 저의 역할이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원내만 갖고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원내 6석 가지고서. 국회 밖으로 나아가서 과감하게 국민의 여론을 모으고 국민의 힘을 모아서 국회의 담장을 넘는 그런 역할을 당대표로서 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 발굴하고 100명의 후보의 당선을 목표로 우리 광역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정치력을 발휘하는 그런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예, 제가 이제 여기서는 이 순서에서 이제 유일한 청중인데 두 분께서 저를 이제 막 설득하려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지금 막 빨려들고 있거든요. 상당히 정말 주도권 토론을 하다 보니까 정의당 내부의 상당히 핵심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이 딱 각이 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원석 후보 차례입니다. 똑같이 10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미 후보께서는 2004년 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부터 13년간 당 지도부에 계셨고 정의당에 와서도 지난 6년간 이제 부대표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보정당에서 가장 오래 당 지도부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험난한 진보정치의 과정을 겪으면서 고생도 하셨고 또 과정을 극복해 오신 점 굉장히 높이 사고 존중을 합니다. 동시에 사실은 진보정당 오늘날의 모습에 책임도 저는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당원들 또 많은 우리 진보정치의 간부들 활동가들이 당의 혁신을 필요로 하고 있고 당의 혁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노고도 있고 공도 있지만 또한 책임도 있고 이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한 책임이 특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혁신에 동의하시는지 또 어떤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2012년도 정의당을 창당한 그 자체가 저에게는 가장 강력한 혁신이었습니다. 사실 민주노동당 10년의 역사에 함께 해왔던 옛 동지들 그런 과거의 인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혁신적인 좋은 진보정당을 만드는 꿈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인연을 끊고 정의당을 창당한 주역이 되었습니다. 사실 정의당 창당 과정에서 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을 성공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5년 동안 정의당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는 사실 한 번도 정의당이 선거가 도래했을 때 낙관론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 당은 이번 선거 지나고 나면 망할 것이다. 위기다. 존폐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 당이 흔들림 없이 지금의 잠시의 어려움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당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위기론을 다 상쇄시키고 당을 한 발 한 발씩 전진시켜 왔던 그 중심에 저는 서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 당이 더 나가야 될 방향성도 저는 더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대변해야 될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실제로 지난 1년 의정활동 기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 왔고 그런 지지를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당의 외연 확장은 바깥의 사람들을 꼬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대변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당을 쳐다보게 만드는 것이고 그 일을 실제로 해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 혁신의 길을 이미 시작했고 당대표가 되면 그 혁신을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의당이 사실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 국민들 속에서 진보 정당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여러 가지 그 성과를 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정의당에 그 드리워진 외부의 시선은 굉장히 고정된 이미지, 또 폐쇄적인 이미지, 혹은 관료적인 이미지, 운동권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점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중적 진보 정당으로서의 정의당이 집권 가능한 그런 야당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한 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정무직, 당대표가 되면 정무직 당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데요. 정무직 당직자 임명에 있어서 과거의 어떤 인연, 또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 이런 걸 벗어나서 능력 위주로 당직자를 임명하고 또 지역에서 훈련된 그런 간부들을 과감하게 중앙으로 발탁하고 필요하다면 외부에 유능한 인재와 전문가가 있다면 그것까지도 데려오는 것이 사실은 인적 혁신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거라고 보고요. 우리 당을 보면 한편으로는 당 운영에 있어서 여전히 주먹구구식의 관성들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지금까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중앙당에 가보면 정의당이 어떤 당인지를 안내하는 제대로 된 책자조차 없습니다. 정의당의 역사는 어떻고 또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의 비전은 어떨 건가 이런 걸 안내하는 체계적인 책자조차 없고 홈페이지 저도 자주 들어갑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정의당의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이 당이 어떤 당인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의 입장을 통일하고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어떤 언론 매체조차 지금 갖고 있지 못하고 제도권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교류나 협력 이런 걸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된다면 당의 이런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 기본적인 체계부터 원내 정당답게 바로잡는 데 진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전에 이제 외연 확장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입니다. 당의 외연 확장을 하는 것은 당이 한편으로는 가치와 정체성을 뚜렷이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 정치에서 유능한 성과와 변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이 당을 쳐다보고 지지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당연한 얘기가 현실에서 굉장히 막연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고 또 이후에 3년 뒤에 총선을 치러야 됩니다. 더 큰 정의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감하게 기존의 정의당이 딛고 있는 이 운동장, 딛고 있는 그라운드를 넓히기 위한 목적의식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당대표의 역할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정미 의원이 어떤 그 전략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박원석 후보가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의당에 의정활동 한 1년 하고 나서 이 당의 가장 대중적인 이미지 그리고 국민들이 저 당 정말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바라보게 만들었던 그런 역할들을 제가 상당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국민들이 이정미를 보고 저 당은 굉장히 폐쇄적이야 이렇게 느끼시지 않게 저는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것을 더 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적 운영 관련해서도 저는 이미 선거 캠프를 구성할 때부터 당 밖에서 그리고 일정하게 지난 정의당 안에 있지 않았지만 이 당이 잘 되기를 원했던 전문 인력가들을 캠프 안에 모셔와서 같이 선대본부를 구성을 하고 있고 특히나 과거의 인연과 상관없이 굉장히 폭넓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이 선거 캠프를 통해서 이 당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 얼마나 개방적이고 얼마나 전문적 인력을 실제로 모셔와서 이 당을 운영해 갈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선거 출마의 변에서도 밝혔고 매번 유세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진보 정당의 혹은 진보 정치의 과감한 의원 확장을 하겠다, 정치 재편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에게 표를 줬던 200만 명의 국민들, 지지자들 속으로 특히 비정규직과 여성과 또 청년, 소수자들 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보 정당에 드리워져 있는 굉장히 좁은 어떤 정치적 범위, 그 시각, 이것을 넓히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촛불을 주도했던 또 탄핵을 주도했던 노동, 시민, 여성, 평화, 환경, 인권 이런 시민사회 세력들과 폭넓게 공감하고 연대하고 공동의 실천과 대화를 통해서 진보 정치의 과감한 의원 확장과 정치 재편을 이뤄내겠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촛불 정계 개편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정계 개편 얘기하면은 정당들 간의 굉장히 공학적인 어떤 통합, 혹은 진보 정치에서도 그동안에 매번 선거를 앞두고 반복됐던 진보 정치 통합 논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진정한 의미의 의원 확장이 아니었고 일종의 그냥 그 자기 증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넘어서는 가치의 확장과 비전의 확장과 또 세력의 확장 이런 것들을 이뤄내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2018년 지방선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6분의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되고, 그러나 당대표는 전국 선거를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정미 후보께서 이 당직선거 진행 중에 지역구 사무실 개소식을 하셔서 저도 가봤는데 의정활동도 하셔야 되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재선이 되기 위한 그 지역구도 읽어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선거제도 개혁 또 지방선거의 전국적인 어떤 지위 이런 걸 과연 다 하실 수 있을지, 어떻게 역량을 배분하실지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예, 그 외환 확장 부분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돌고래 국회의원 그리고 동물들의 대의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미 천만 반려동물 시대에 동물권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 등을 통해서 환경단체들에서도 정의당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진보정당의 틀을 뛰어넘어서 녹색 복지국가로 나가기 위한 그런 기틀을 이미 제가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2018년 지방선거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심상정 대표는 삼선 의원의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리고 당대표입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로 직접 뛰었습니다. 정의당의 당대표는 1인 2역이 아니라 1인 3역, 1인 100역도 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더 잘해나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개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여러 개를 더 잘하기 때문에 정의당의 당대표로 더 적합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점에서 생각이 좀 다릅니다. 지금 정의당에 필요한 당대표는 원내에 노회찬, 심상정이라는 안정된 리더십이 있고 또 진보정당을 대표하는 3선의 국회의원들이 계십니다. 지금 정의당에 필요한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은 일종의 야전사령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광장과 전국을 종횡무진으로 누비면서 당원들의 실천을 묶어낼 수 있고 또 당이 조직으로서 아래부터 강해지는 그런 역할에 전념할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의당 6명 국회의원에 제가 당대표가 되면 6 더하기 1의 리더십이 됩니다. 저는 6 더하기 1의 리더십이 6의 리더십보다 더 나은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박원석이 지금 시점에 더 나은 정의당 당대표로서의 선택이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더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의 당대표는 당원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에게 정의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 것인가는 당원들이 잘 선택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정말로 숨막히는 토론이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의당 내부의 문제, 당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당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질문, 토론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는 마지막 그 마무리 순서입니다. 보통 이제 마지막에는 뭐 마무리 발언하고 이제 끝내는데 저희는 조금 더 색다르게 삼행시로 마무리를 짓기로 하겠습니다. 뭘로 하냐? 본인의 이름이 아니고요. 상대방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어주시면 되고요. 상대방 이름을 활용해서 본인을 마구 홍보를 해주셔야겠죠. 뭐 디스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준비해 오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마지막 순서로 삼행시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박원석 후보 선공이고요. 제가 오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제1야당 도약 2020년에 박원석이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미룰 수 없는 과제 40대 진보 정치의 새로운 리더 박원석이 하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네, 네. 똑같은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즘 예. 트렌드에 맞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네. 기대가 큽니다. 자,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박원석 후보에게. 원래 우리 정의당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석이 단단한 팀 정의당을 위해 나와 함께 가지 않겠소? 네. 예, 오늘 토론회는 여기까지입니다. 2017년 정의당 당대표 경선 1차 토론회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7월 4일 밤 12시 15분부터 MBC 100분 토론에서 정의당 당대표 경선 2차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정의당 당원과 대의원이 참여해서 새 지도부를 뽑는 정의당 동시당직 선거는 7월 6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고 최종 당선자는 11일에 확정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은 그런 후보가 있었나요? 그런 후보가 있었다면 정의당 당원이 아니어도 후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의 계좌 지금 자막으로 나갑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두 후보 수고 많으셨는데 두 후보 어떻게 오늘 첫 번째 토론회 어떠셨는지요? 박원석 후보 어떠셨어요? 예, 뭐 굉장히 긴장되고 또 박진감 있는 그런 토론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밌으셨나요? 재미는 뭐 김태규 기자가 사회를 보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기대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재미가 좀 있었지 않았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신개념이라고 해서 네. 토론의 자율성을 훨씬 더 확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정말 1분 여기까지 이거 진짜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또 무한정 늘어지면 좀 배가 고파서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끊을 건 제가 끊었습니다. 자, 두 후보 수고 많으셨고 끝까지 페어플레이를 빌겠습니다. 대한민국 진보정치의 희망 정의당 당대표 경선 1차 토론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